제26장 기사와 종자 1. 피코도의 1등항에 사는 스타벅으로 낸터키 출신이고 대대로 내려온 퀘이크 교도였다. 키가 크고 진지한 인물로 한랭한 해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살갗은 두 분 구운 비스킷처럼 단단하고 열대에도 적합한 사람으로 보였다. 인도 제국에 보내더라도 그 발랄한 피는 병에 담긴 맥주같이 썩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큰 가뭄이나 큰 기근이 있었을 때나마 그렇지 않으면 그 고향에서 이름난 단식제가 있을 때에 태어났을 게 틀림없다. 몸이 건조하게 30번의 여름을 나면서 육체의 군살은 말라 빠져버렸다. 그러나 이 말라 빠진 몸은 결코 병마 때문도 근심 걱정 때문도 아닌 것 같았다. 응축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절대 추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맑고 탄탄한 피부는 훌륭한 옷처럼 그의 몸을 단단히 감싸고 또 되살아난 이집트 사람처럼 내면의 건강과 힘의 향유를 뿌린 듯하며 스타벅은 앞으로도 오랫도록 변함없이 특허받은 초정밀 기계처럼 그것이 극지의 눈과 열대의 태양이라 해도 견뎌낼 것이며 그 내면의 활력은 어떤 기후에서도 그의 우수함을 알리는 보증서가 되어줄 것이다. 그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은 그가 여태까지 침착하게 맞서온 헤아릴 수 없는 위난의 그림자가 아직도 그곳에 의리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차분하고 확고한 이 사람의 대부분의 생애는 행동의 판토마임으로 드러날 뿐 길들여진 낱말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토록 강인한 불굴의 정신 어딘가에는 다정다감한 자질도 있어서 어떤 때는 다른 모든 성질을 뒤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선원으로서는 드물게 양심적이고 자연에 대한 깊은 외견감을 품고 있는 그는 황량하고 고독한 해상생활 때문에 미신에 몹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미신은 어떤 특수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지한 데서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뛰어난 지혜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외계의 징조와 내부의 예감을 그는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때로는 잘 단련된 강철 같은 정신을 굽히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득히 멀어져 버린 케이프의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던 추억이 훨씬 더 그의 타고난 거침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마음을 더욱더 잠재된 여러 가지 힘에 내맡기게 한다. 그리하여 그 힘은 그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 고래를 잡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간혹 내보이는 무모한 만용을 내게 못하게끔 억누른다. 스타벅은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은 내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의미는 아마도 가장 신용할 만하고 유용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 외에도 조금도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란 겁쟁이보다도 위태롭다는 뜻일 것이다. 정말 스타벅처럼 조심성 많은 남자가 고래잡이들 중에 또 있겠나? 2등 항해사인 스톱이 말했다. 그러나 조심성 있다는 말이 스톱, 아니 모든 고래잡이들의 입에서 나올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스타벅은 위험을 쫓는 열광자는 아니었다. 그의 경우 용기란 감정이 아니라 다만 무언가 사용되는 도구이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현실의 위급에 처할 때 언제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 고래 잡는 일에서 용기란 배의 쇠고기나 빵과 같은 소중한 장비의 하나이니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뒤에는 고래를 쫓으러 보트를 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너무 격렬하게 저항해오는 고래는 오래 쫓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타벅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이 위험한 바다 한복판에서 고래를 죽이고 있는 것이고 고래의 생활을 위해 자기가 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몇백 명이라는 사나이가 그렇게 죽어갔음을 스타벅은 잘 알고 있었다.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아버지의 최후는 어떠하였는가. 한없이 깊은 바다 어디에서 형의 갈갈이 찍힌 사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기억과 앞에서 말했던 어떤 미신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의 용기는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고 참으로 극단의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끔찍한 체험과 추억을 지닌 인간이 그토록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그의 마음에 어떤 요소를 슬그머니 심어놓아서 적당한 상황에 이르기만 하면 머리를 내밀어 폭발함으로써 그 용기를 태워버리고 말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용감한 사람이긴 해도 그의 용기는 어떤 담대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바다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고래라든가
또는 이 세상에서 흔히 부딪히는 까닭모를 공포와 싸울 때에는 몸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지만 정신적인 공포, 이를테면 격노한 위인의 긴장된 이마에서 발하는 위협 같은 것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저 불쌍한 스타벅의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해도 나로선 될 수 있는 대로 쓰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용기가 멸망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처럼 슬프고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 주식회사나 국가에는 악당도 있을 수 있고 백치나 살인자도 있어서 인간의 면모는 참으로 비루하고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으로서의 인간은 참으로 숭고하고 현란장대하고 잔연하여서 만일 거기에 한 점이라도 명예롭지 못한 오점이 있을 경우에 그 동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옷이라도 아낌없이 던져서 감춰주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때묻지 않은 남자다움, 그것이 내면에 머무르는 한은 아무리 외부의 성격이 허물어져도 흔들림이 없지만 용기가 꺾인 인간의 적나라한 천성을 보게 될 때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통렬한 아픔을 겪게 된다. 또 어떤 순수한 신앙심도 이 무참한 광경에 접하면 이것을 허용한 별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막을 수 없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커다란 존엄이란 왕후의 옷에 쌓인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비단을 두르지 않고도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은 그것이 곡괭이를 휘두르고 못을 막는 사람들 속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사방에 꽉 차 있는 이 민주적 존엄성은 신에게서부터 끊임없이 방사되는 것이다. 광호는 영원한 신에게서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과 주변이여 신의 전지전능이며 우리들의 신성한 평등이여.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최하급의 선은 무료한 방랑자들을 모호하긴 하지만 고귀한 천성을 지닌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비장하게 꾸며 말한다 하더라도 또 그들 중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 때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올라섰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노동자들의 팔을 천상의 빛으로 어루만진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의 무참한 운명에 7빛깔 무지개를 펼쳐준다 하더라도 외로운 평등의 영이여 우리들의 동포에게 단 한 벌의 고귀한 인간성의 옷을 입혀줄 영이여 세상의 온갖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민중의 편인 위대한 신이여 당신은 검은 영혼의 죄인 존 버니언에게 투명한 시의 진주를 내리기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초라한 세르반테스의 마비된 팔을 정교하게 이를 데 없는 금박으로 장식하셨으며 앤드루 잭슨을 돌무더기 속에 주워 올려 군마 위에 태우고 옥자보다도 높이 치켜 올리셨나이다. 당신이 지상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용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자를 가려낼 때 신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27장 기사와 종자 2. 스트업은 2등 항해사이다. 케이프 코드 태생이니까 그 지방의 호칭으로 한다면 케이프 코드 사나이였다. 급쟁이도 용기도 아닌 그날 살아가는 태평가였다. 위험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딪혀 나가고 고래를 쫓는 위기일발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1년 걸리는 일을 하는 목수처럼 조용히 차분하게 일했다. 명랑하고 싹싹하고 태평스러운 그는 자신의 보트를 지휘하고 있을 때에도 마치 그 무시무시한 격투가 잔치이고 선원은 모두 초대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 보트의 자기 자리가 앉기에 편안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생사를 건 투쟁 속에서 고래에게 접근했을 때에도 살깃띤 창을 태연히 아무렇게나 마구 휘둘러대는 꼴은 휘파람을 불며 망치를 휘두르는 댐장이 같았다. 극도의 분노로 미친 듯 날뛰는 바다의 괴물과 배전에서 서로 스쳐가면서도 언제나 어렴풋이 기어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스트업에게는 죽음의 속도, 안락의자일 뿐이다. 그가 죽음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즐거운 만찬이 끝난 뒤 문득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다 해도 틀림없이 훌륭한 선원답게 갑판으로 뛰어올라가 당직하라는 명령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일인지 명령에 따라 하고 있는 동안에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 구부리고 괴로운 표정으로 헐떡거리며 걸어가는데도 스톱은 그 짐을 지고도 이렇게 태평스럽고 대담한 태도로 명랑하게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평스러움을 간직하는 까닭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분명 그의 담배 파이프 때문일 것이다. 그 짧고 검고 조그마한 파이프는 코처럼 그의 얼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마 잠자리에서 코를 떼어놓고 뛰어나오는 일은 있어도 파이프를 떼어놓을 때는 없을 것이다. 침실에는 손을 뻗치면 언제나 잡을 수 있도록 담배를 담은 파이프가 선반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방에 들어서면 언제나 하나씩 불을 붙여가며 연속적으로 한 줄을 다 피우고 또 언제라도 피울 수 있도록 담배를 재워주었다. 스티브는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도 바지에 다리를 집어넣기 전에 우선 입에 파이프를 집어넣었다. 정말 담배 골초네요. 이 밖에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쉴 새 없이 피우대는 담배야말로 적어도 스톱의 이상한 기질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육지건 바위이건 이 지구상의 공기는 숨을 내쉬면서 죽은 무수한 인간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콜레라가 퍼질 때 어떤 사람들이 나프탈린이 들어있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걷듯이 스톱의 담배는 일종의 전염을 방지하는 도구로서 숙명의 종족 인류의 비참함을 물리치는 구실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3등 항해사 마스터 버니어드의 티스베리 출신인 플래스크였다. 짝달막하고 늠름하며 얼굴이 붉은 젊은이인데 고래를 보기만 하면 미친 듯이 덤벼들었다. 저 큰 고래들은 자신의 원수이며 또한 대대로 내려온 원수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것이 자신의 영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고래의 거대한 몸체와 신비한 천성이 빚어내는 수많은 경위에 전혀 외경심을 품지 않았고 또 고래들과의 투쟁에 따르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무감각했다. 그런 탓에 그의 어리석은 머릿속에서는 저 경탄할 만한 큰 고래도 일종의 생쥐의 우두머리나 기껏해야 물쥐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아 그것을 죽여서 삶는 데는 약간의 계략이 필요하고 시간과 수고를 끼칠 뿐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무지몽매한 대담성 때문에 그는 고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장난스러웠다. 고래를 쫓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장난이고 케이프 호운을 돌아 4년간 항해를 한다는 것도 그 장난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목수들이 쓰는 못이 때려서 만든 못과 그냥 잘라 만든 못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자그마한 플래스크는 때려서 만든 못이라 할 수 있다. 피코드호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왕대공이라 불렀다. 그것은 그의 몸매가 북극양의 포경선에서 왕대공이라고 불리는 장방형의 짧은 선제와 닮았기 때문인데 그 선제는 그 속에 끼운 버팀목들과 함께 배를 단단히 쬐어 거친 바다에서 얼음의 충격을 막아낸다. 이들 스톱, 플래스크 새 항해사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에게 추대되어 피코드호의 새 보트를 지휘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에이허브 선장이 고래를 공격하라고 그 부하들을 내보내는 대격투에서 세 사람은 각조의 장이 된다. 혹은 그 길고 예리한 고래창으로 무장한 삼창사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작살잡이는 그들의 투창병이 되는 셈이었다. 이 유명한 포경읍에서 항해사나 보트장은 옛날 고트족의 기사처럼 저마다 언제나 키잡이 또는 작살잡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트장이 고래를 찌르다가 창이 몹시 휘어버리거나 또는 놓쳤을 경우 새로운 창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실로 긴밀한 우정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코드의 작살잡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보트장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선 첫째로 퀵해거. 1등 항해사 스타벅은 퀵해거를 그의 종자로서 택했다. 퀵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이 태슈테이고 마스터 버니어드 섬 서쪽에 돌출한 곳 게이헤드에서 온 순수 혈통의 인디언이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가까운 낸터킷 섬의 용맹스러운 작살잡이를 많이 공급한 북미 인디언의 마을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래잡이 동료들 간에는 게이헤드 사람이라는 통칭으로 불린다. 태슈테고의 길고 가는 새까만 머리카락, 높게 두드러진 광대뼈, 그 검고 둥근 눈, 인디언 치고는 너무 커서 동양적인 그러나 번쩍이는 표정을 봐서는 남극적인 그 눈, 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그 눈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태슈태고야말로 일찍이 뉴잉글랜드의 큰 사슴을 쫓으며 한 손에 활을 들고 광대한 대륙의 원시림을 배회했던 그 자랑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냥꾼 족속의 피를 순수하게 계승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숲속 야수들의 발자취를 냄새 맡는 일은 그만두고 바다의 큰 고래 뒤를 쫓으면서 육지 짐승이 쏘는 백발백중의 화살 대신에 실수를 모르는 작사를 갖고 있었다. 그의 유연하고 갈색으로 빛나는 몸의 근육을 본 사람은 초기 청교도들의 미신을 연상하여 이 야성의 인디언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신의 힘을 가진 왕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태슈태고는 2등 항해사 스트업의 종자였다. 작살잡이 중 셋째 번은 대구라는 흑인으로 체격이 크고 살빛이 아주 검고 사자와 같은 걸음걸이로 걷는데 마치 아하수에로 왕과 같았다. 그의 귀에는 황금고리 두 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 크기가 너무 컸으므로 선원들이 그것을 고리 달린 나사못이라 부르고 중간 돛대에 다는 횡범용 밧줄을 갖다 줄까 하고 농담을 하곤 했다. 젊었을 무렵 대구는 고향 해안의 외로움 안에 훌쩍 들어와 있던 포경선이 좋아져 자진해서 배를 탔다. 여태까지 보아온 세계락은 아프리카 낸트킷 그리고 포경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교도의 섬들이고 이 수년 동안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태울지 몹시 까다롭게 구는 선주들에 대해서 대담한 고래잡이 생활을 계속했다. 대구는 야만적인 천성을 여전히 조금도 잃지 않고 기린처럼 고추 서서 2미터의 거구를 자랑하며 양말바람으로 갑판 위를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이 사람을 보면 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앞에서 배기는 마치 성체의 휴전을 액을 하러 온 100kg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당당한 흑인 아수야로 대구는 그 옆에 서면 장기의 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플레스크의 종자였다. 이제 남아있는 피코드호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 아메리카 포경업에서 고급 선원들을 제외한다면 수많은 하급 선원들 중 두 사람 중의 한 사람도 아메리카 태생은 없다고. 이 점에서 아메리카 포경업은 아메리카 육군, 해군, 상선 또는 운하며 철도 건설에 종사하는 인부의 집단과 다름이 없었다. 다름이 없다는 건 이 방면에서 순수한 아메리카 사람은 사실상 두뇌를 제공하고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근육을 제공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포경 선원 중 적잖은 수가 아조레스 섬 출신인데 그것은 낸트킷에서 출항하는 배가 가끔 그곳에 들러 그 바위 투성인 해안에서 억센 농부들을 채용하여 선원들을 보급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허을이나 런던 항구에서 나와서 그린란드로 향하는 포경선은 셰틀랜드 섬에 들러서 그 선원들을 보충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떨어뜨리고 간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섬에서 자란 사람들은 훌륭한 포경 선원이 되는 것 같았다. 이 피코도의 경우에도 거의 모두가 섬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 고도라고나 해야 할 곳에서 자란 사람들로서 인류의 대륙을 알지 못하고 제각기의 고도가 하나의 자기 대륙이라고 생각하고 절연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선체 속에 내등져진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아나카시스 클루츠와 같은 무리들이 이 아나카시스 클루츠는 프랑스 혁명에 가담한 독일의 귀족입니다. 아나카시스 클루츠와 같은 무리들이 대서양의 온갖 섬들, 지구의 온갖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어 피코도호의 에이허브 선장을 따르며 이 세상의 원한을 숱한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없는 저 법정 앞에 풀어놓으려 한다. 금둥이 소년 피비어, 그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둥이 소년 피비어, 그대는 먼저 가버리고 말았다. 불쌍한 엘레베마의 소년, 음침한 피코드의 선원실에서 탬버린을 치는 모습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볼 것이다. 이윽고 하늘의 대선원실로 불려나와 천사와 함께 탬버린을 찬란하게 울리는 그 영원한 시간을 예지하는 것처럼 탬버린을 치는 그대여. 이 세상에서는 비급자라 불려도 저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찬양받을 그대여. 제28장 에이허브. 낸트킷을 떠난 후 며칠 동안 에이허브 선장은 갑판 위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항해사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당번을 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배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만 이따금 선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느닷없이 호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들이 어떤 사람 대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그 신성한 은신처인 선장실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었지만 거기에 최고의 수령이고 독재자인 사람이 있으면 분명했다. 당직을 마치고 나서 갑판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고물에 눈길을 보내면서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둘러보았다. 그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이 바다 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극도로 커져 거의 미칠 듯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누더기 옷을 걸친 일라이저의 저주 같은 농담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기묘한 힘을 발휘하여 바라지도 않건만 때때로 생각나서 마음을 온통 어수선하게 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부둣가의 이상한 예언자가 꾸며댄 우울하고 기괴한 말을 그저 웃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에 반항할 힘도 없을 만큼 되었다. 그러나 내가 느낀 기우나 불안이라는 것이 본래 어떤 감정이었건 배 안을 둘러볼 때마다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 작살잡이들이나 선원의 대부분이 일찍이 나의 상선 항해의 경험으로 알게 된 얌전한 사람들에 비하면 몹시 야만적이고 이단적이고 난잡하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뛰어든 거친 고래잡이 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게다가 이 배의 고급 선원들, 즉 새 항해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근거 없는 근심도 가라앉고 이 항해의 장래의 신뢰와 명랑감을 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새 사람은 제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고급 선원으로서 그들 이상으로 훌륭하고 또한 인간으로서 의젓한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 사람 다 미국 사람인데 그 출신지는 각각 낸트킷, 버니어드 케이프이다. 배가 항구를 떠난 것은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한동안은 살을 애는 혹한이 계속되었으나 이제는 서서히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위도를 조금씩 이동해가며 달리는 동안 그 심한 추위와 무시무시한 기후도 점차 잦아들었다. 아직 음산하고 잿빛이 덮인 어느 날 아침 순풍을 탄 배는 복수심에 불타는 듯 뛰어오르다가 다시 근심에 잠긴 듯 달리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는데 마침 오전 당직이던 내가 갑판에 올라가 고물의 난간 쪽을 본 순간 어떤 예감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미처 인식하기 전에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에이허브 선장이 뒷갑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남들이 말하듯이 앓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또 회복된 몸인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화형의 기둥에서 풀어내렸으나 그 사지가 불길로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았고 강건한 노령의 근골에서 한 부분도 없어지지 않은 채 심한 화상만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옆으로 부러진 그의 체구는 벤베누토 첼리니가 주조한 페르세우스 상처럼 수은 청동으로 주조틀 속에서 아무 변형도 없이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나의 가느다란 난막대 같은 희꾸무리한 상처 자국이 그 잿빛 머리 밑에서부터 검게 탄 얼굴과 목으로 흘러내려 드디어 옷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의 흉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은 그 목의 꼭대기서부터 벼락이 내려쳤는데도 부러진 나무까지 벗겨진 껍질, 파이놈 하나 없이 붉은 빛을 잃지 않은 채 위에서부터 흙바닥까지 수직으로 떨어져 내린 균열을 닮아 있었다. 그 흉터가 태어날 때부터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투의 흔적을 말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분명히 모를 것이다. 묵계에 의해서 항해 중에는 아무도, 특히 항해사들은 거기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 테스테고의 선배인 게이헤드 출신의 늙은 인디언이 저 에이허브는 만 40이 될 때까지 저런 흉터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무렵 사람과 싸워서가 아니라 바다의 대폭풍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미신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맨 섬에서 자란 음산한 묘지 같은 잿빛의 사나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낸터키 밖으로 항해해 본 일이 없고 에이허브를 본 일도 없는 주제에 그 인디언의 말에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부인되고 말았다. 오랜 선원들의 기질이라고 할까? 쉽게 믿어버리려는 예부터의 기질 때문에 모두들 그 맨 섬 태생의 노인에게 초자연적인 판단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만일 에이허브 선장이 관 속에 눕게 될 때가 온다면 물론 그런 때는 좀처럼 오지 않을 테지만 그 시체를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발 뒤꿈치까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반점을 보게 될 거라고 중얼거렸을 때 백인 선원들은 한 사람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에이허브의 냉혹한 얼굴과 그 얼굴에 줄처럼 새겨진 검푸른 흉터를 보고 경악하여
한동안은 그의 주위를 감도는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그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하얗고 기괴한 다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상아빛의 한쪽 다리는 항해족의 향유고래의 턱뼈를 갈아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다. 게이헤드의 늙은 인디언은 언젠가 말했다. 이분은 일본 해상에서 다리 병신이 되었지 망가진 그의 배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다리를 해달아서 항구로 돌아가기 전에 돛대를 다시 고쳐 세운 셈이야. 그런 다리를 화살통에 잔뜩 갖고 있어. 그가 서 있는 기괴한 자세도 나를 놀라게 했다. 피쿠드의 뒷가판 양쪽에는 뒷돛대의 밧줄 가까이에 송곳으로 뚫은 지름 반인치가량의 구멍이 판자 위에 뚫려 있었다. 그는 뼈다리를 거기에 꽂고 한 팔을 쳐들어 돛줄을 잡고 똑바로 서서 끊임없이 기우는 뱃머리 너머로 먼 곳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앞쪽으로 향한 그 단호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눈길엔 한없이 공고하고 굳센 정신, 굽히기 어려운 강한 고집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선원들도 또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미시한 거동과 표정을 보면 미친 두목의 눈빛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어물한 에이허브는 책형을 받고 있는 듯한 괴로운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어떤 크나큰 비통을 품고 있는 모습에는 제왕과도 같은 광포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처음으로 갑판에 나타난 그는 곧 선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아침 이후 그는 매일 선원들 앞에 나타나서 나사 구멍에 서 있거나 고래이빨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갑판 위를 느릿느릿 걷거나 했다. 암담했던 하늘이 차차 밝아지고 조금씩 쾌척해짐에 따라 그가 안에 틀어박히는 일은 점점 적어졌다. 이 배가 항구를 출발한 뒤에 그를 틀어박혀 있게 한 것은 어물한 겨울의 황량한 바다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거의 24시간을 줄곧 밖에 나와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밝게 햇빛이 드는 갑판 위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필요 이상의 돛대처럼 불필요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피코드는 지금 그저 해상을 달리고 있을 뿐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감독이 필요한 포경 준비에 대해서는 항해사들의 솜씨로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에이허브를 괴롭히거나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이 솟은 상독대기에 겹겹이 쌓인 구름처럼 그의 이마에 몇 겹이나 감돌고 있는 그림자를 쫓아낼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곧 찾아온 따뜻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는 화창한 날씨에 끌려섬인지 그의 우울함도 차차 사라져갔다. 겨울의 비에 가득 찬 숲에서 뺨을 빨갛게 물들이며 춤추는 처녀인 4월과 5월이 찾아올 때에는 아무리 울퉁불퉁하게 내우를 맞은 벌거벗은 늙은 떡갈나무라도 그 명랑한 손님을 맞아 뾰족뾰족 푸른 싹이 움틀 것이다. 그처럼 에이허브도 이었고 그 처녀 같은 날씨의 화려한 유혹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 번인가 희미하게나마 얼굴을 펴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내 활짝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제29장 에이허브 이어서 스톱 등장. 며칠이 지나자 피쿠도는 얼음과 빙산을 모두 뒤로하고 여름만 계속되는 열대 해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키토,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키토의 빛나는 봄빛 속을 계속 달리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소리, 향긋한 물내음과 따뜻하면서도 신선선하고 풍족한 나날은 장미수의 눈을 뿌린 페르시아 빙과를 가득 쌓아 담은 수정잔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화려한 별 하늘은 보석이 박힌 벨벳 옷을 입은 교만한 기부인같이 고독한 긍지를 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정복자들, 즉 황금 갑옷을 입은 태양들의 추억에 잠겼다. 이처럼 즐거운 낮과 매혹적인 밤중에서 어느 때 잠들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이렇게 계속되는 날씨의 마력은 다만 외계의 유혹과 신비력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영혼의 내부를 향해서도 소곤거리고 특히 조용하고 온화하게 저녁이 내릴 무렵이면 기억의 결정체가 투명한 황혼의 얼음으로 소리도 없이 부서진다. 이러한 미묘한 감흥력은 점점 더 에이허브의 전신에도 작용하기 시작했다. 노인이란 잠이 적은 법이다. 오래 살게 될수록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무엇과도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탓일까? 바다의 지휘자들 가운데서도 늙은 사람들은 종종 아직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의 어둠에 쌓인 갑판으로 나간다. 에이허브도 그러했다.
아니 요즘은 밖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선장실에서 갑판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갑판에서 선실을 찾아갔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다. 나 같은 늙은 선장이 이 답답한 구멍으로 기어들어가서 무덤 속 같은 잠자리로 가는 건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군. 그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서 매일 야간 불침번이 아래서 자는 동료들을 위해 망을 보고 있을 때 앞 갑판에서 밧줄을 끌어당기는 선원들이 동료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낙과 같이 난폭하게 던지지 않고 살그머니 떨어뜨릴 때 이런 심중한 고요가 온 누리를 차지할 때 키자비는 언제나 묵묵히 선장실의 성강구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곧 쇠난간을 붙잡고 절름거리는 다리를 조심스레 디디며 그 노인이 나타난다. 그럴 때의 그는 인간적인 이해심을 보여주었는데 곧 뒷갑판을 순시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필요한 항해사들이 쉬리하는데 6인치 가까이 되는 이 고래뼈의 발 뒤꿈치가 접근했다면 다리의 뼈가 덜컹거리며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들의 꿈은 상어의 이빨에 으스러지는 것이 될 터였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그런 배려도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져 고물난간에서 큰 돛대까지 육중한 제목을 굴리듯 걸어가자 2등 항해사 스텝은 밑에서 올라와 겁을 먹어 적잖이 놀라면서도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농담을 섞어 말했다. 에이허브 선장님께서 갑판을 걷고 싶으시다면 그야 누구라도 싫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그 소리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그는 넌지시 말을 돌려 머뭇거리면서 덧붙였다. 밧줄을 둥글게 감아 그 속에라도 발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 스톱. 그대는 그 당시 에이허브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었다. 나를 그런 꼴로 만들려 하다니 내가 대포 아린 줄 아나? 가게, 용서해주지. 밤의 무덤 속으로 기어들어가게. 수위 입는 연습이라도 하게나. 개새끼야, 계집으로 내려가. 에이허브는 외쳤다. 갑자기 분통을 터뜨린 노인의 이 생각지도 못한 욕설에 한동안은 어리둥절하여 스톱은 말도 할 수 없었으나 마침내 목소리를 높이 말했다. 선장님, 나는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데요. 닥쳐. 에이허브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광포한 발작을 누르는 것처럼 걸어가려 했다. 아니 기다려 주십시오 선장님. 나도 개새끼라고는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스톱은 조금 대담해져서 말했다. 뭐라고? 원한다면 10번이라도 당나귀니 노새니 하고 불러주마. 가라. 그렇지 않으면 때려 죽일 테다. 이렇게 외치며 에이허브가 무시무시한 모습이 되어 다가왔을 때 스톱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지금까지 저런 말을 하는 놈을 그냥 두진 않았었는데 스톱은 선실 성강으로 내려가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참 이상한데 잠깐만 스톱. 되돌아가 한 대 먹여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마음이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 그래 확실히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생전 최초의 기도가 될 거야. 이상하다. 이상해. 한데 그 사람도 이상하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묘한 자와 이 스톱이 한 배에 탄 적은 없었어. 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눈을 번득이는 건가? 눈이 화약 접시 같은 걸? 미쳤나? 갑판 소리에 신경이 거슬리면 그 위에 무언가가 돌아다닌다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도 무언가가 돌아다니나 보군. 지금도 아마 자지 않을 거야.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않고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급사 녀석이 말했겠다. 아침에 선장에게 가보면 해먹의 담요는 형편없이 구겨졌고 시트는 발치에 몰려있고 이불은 새끼처럼 꼬여있으며 베개는 구운 벽돌처럼 몹시 뜨겁다고 말이야. 불타는 늙은이군 그래? 그런데 그 늙은이 육지에서 사는 놈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든가 하는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건 안면 신경통 같은 것이어서 충치보다도 더 아프다는데.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제발. 아무튼 수수께끼 같은 늙은이야. 그 녀석 말로는 무슨 일인지 매일 밤 뒤쪽 선창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은걸? 거기서 누구하고 만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이상하잖아. 모르긴 하지만 말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 결국은 그거야. 잠자러 가는 거야. 푹 잠잘 수 있는 것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갓난 아기가 최초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것 또한 묘하군. 제 얘기를 생각해보면 모두 다 기묘하군.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내 신조가 아니지. 나의 생활 신조 제11개는 생각하지 말아라. 잘 때 자라는 게 제12개. 아니 또 생각했구나. 그러나 뭘 했니? 개라고 했나? 나더러 그랬지. 제 얘기를 10번이라도 노시라고 하겠다고? 게다가 어리석다고? 아예 나를 찾주었다라면 좋았겠어. 아니 나를 찾는지도 모르지.
그 이마를 보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마가 표백한 뼈다귀처럼 빛났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다리가 곧게 서 있지 않군. 그 늙은이하고 싸우는 바람에 장이 뒤집혀 버렸나? 하나님, 꿈을 꾼 모양이군. 그러나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자, 해먹으로 돌아가자. 아침이 되면 이 어지러운 생각이 태양빛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겠지. 제30장 파이프. 스티비 가브린디 에이허브는 한동안 배전에 기대어 있었는데 요즘 생긴 습관대로 당직 선원을 불러 고래뼈 의자와 파이프를 가져오도록 했다. 나침함 램프에 붙은 불로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가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북구 민족이 한창 성했을 때 바다를 사랑한 데인족, 이 덴마크족입니다. 데인족 왕들의 옥좌는 일각고래의 송곳니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 고래뼈 삼각 의자에 앉은 에이허브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상징하는 왕의 위엄을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에이허브야말로 가판의 황제, 바다의 왕, 레비아단의 패자가 아닌가? 한동안 계속해서 그는 담배를 피우며 입으로 바삐 담배 연기를 내뿜었는데 그 연기는 도로 그의 얼굴로 날아갔다. 어떻게 된 거야? 파이프를 입에서 떼며 혼잣말을 했다. 이 담배 연기도 위로해 주지 않는군? 나의 파이프여, 너의 매혹마저 없어졌다면 나의 나날도 힘들어지겠구나. 지금도 나는 즐겁기는 그냥 생각도 없이 어리석게 줄곧 바람 따라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마치 단말마의 고래처럼 그렇게 초조한 연기를 뿜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뿜어낸 담배 연기야말로 가장 크고 심각한 괴로움이라는 걸까? 이런 파이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건 조용함을 맛보며 순하고 흰 연기를 부드러운 흰 머리카락에나 날리는 도구이지. 나처럼 마구 헝클어진 검은 잿빛 머리카락에 날려보내는 게 아니야. 이젠 담배를 그만두자. 그는 아직 불이 남은 파이프를 바다에 던졌다. 불은 파도 사이에서 슈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가라앉는 파이프의 거품을 스치면서 배는 앞으로 나갔다. 모자를 깊게 눌러선 에이허브는 비틀거리면서 가판을 걸었다.